안녕하세요. 방매화 구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그러한 방매화 구조의 학습 내용이죠. 전반기에 했었던 학습 내용 중에서 중간고사와 관련 있는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을, 중간점검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강의는 반드시 좀 들어주셔야만 중간고사에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간고사 문제를 좀 출제를 했는데 다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면 강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 상태인지, 학습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알고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난이도를 조절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매번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 강의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출제를 해놨어요. 출제를 하고 보니 이거 좀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분이 많겠다. 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범위도 양도 너무 많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간 강의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도가 굉장히 빨라요. 원래는 거의 한 학기 강의를 지금 7주, 8주 만에 다 나가버린 거죠. 교재한 거는 다 나가버린 겁니다. 이제 70분이요. 비대면 70분이라는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작년에 했던 방매화 구조 그 2주 차를 이제 한 주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좀 발생돼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의 범위가 너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의 범위는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건축물의 이해와 특성, 두 번째 건축 구조물의 종류와 특성, 세 번째 건물 화재 안전 설계, 그리고 네 번째로 화재 성상과 안전 설계라는 이 네 가지 챕터에서만 중간고사의 범위니까요.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 수업을 혹시 듣지 못하는 그 학우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좀 전달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매화 구조 복습 중간고사를 대비한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시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팁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환 내용은 똑같습니다. 교환 내용은 이 네 가지 챕터가 여러분들 교환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 교환과 같으니까 그리고 내용만 좀 다릅니다. 이 네 가지 여러 주차에 걸친 내용을 좀 빠르게 리뷰하고 복습하는 그런 단계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고 학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축물의 이해입니다. 건축물의 의미는 의식주 중에서 주에 속한다고 했죠. 옷을 입는 것, 식, 밥을 먹는 것, 그러니까 주거하는 공간 이런 거죠. 건축물의 의미. 우리가 소방 쪽을 담당하다 보니 건축물에 설비를 설치하죠.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위생 설비, 그리고 공조 설비, 전기 설비, 통신 설비, 소방 설비 이런 설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과 그다음에 건축 설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분을 하자면 그러지만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건설 혹은 건축도 이런 건축 설비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의미는 또 주거 공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외부로부터 보호 및 보존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 그 배경 화면에 있는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식이나 행사를 치르기 위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주거 공간이다. 그리고 미적인 것,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있죠.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서 출발은 하였지만 우리가 좀 더 문화가 발전하고 세상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종교, 문화시설, 그렇죠? 예술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보호와 보존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위락이라든지 뭐 그쵸?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놀이공원 같은 것들도 건축물에 포함되니까요. 그러한 기능들도 늘어갔다. 하지만 주된 처음에 시작된 건축물의 의미는 보호 및 보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호된 곳에서 위락을 즐긴다든지 종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의미는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보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의 3요소, 건축의 3대 요소, 건축의 3요소. 이거는 우리가 건축 쪽은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건축의 3요소, 구조기능미, 구조기능미, 구조기능미. 기본입니다.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 구조. 건축은 구조적으로 뭐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뭐 내화 구조, 방화 구조,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불타서 붕괴되지 않도록 내화 구조죠. 불이 제대로 접근해서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방화 구조입니다. 그죠? 내화 구조가 이제 조금 더 강한 의미, 붕괴되는 것이 이제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기능, 그죠? 전기적인 기능, 소방적인 기능, 통신적인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구조와 기능이 먼저 오고요. 구조와 기능이 있어야지 건축물이 존립할 수 있어야지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편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구조와 기능을 잘 충족시켰다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가느냐? 미적인 것으로 갑니다. 배경화면에 있는 그림 아름답죠? 굉장히 오래전에 축조된 건축된 그런 교회인데도 굉장히 아름답죠. 모든 과학과 기술이 이런 집대성된 그런 건축물로 보여지네요. 우리가 뭐 아파트 짓듯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복잡한 그런 구조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또 안의 공간과 외부의 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니까요. 쉽지 않은 이런 건축물.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어떤 이제 과학과 그 시대의 기술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의 3요소 구조기능미는 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요건, 안전성, 안전해야 된다. 거주성, 내구성, 경제성 이런 것들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안전해야겠죠. 내구적이어야 되고요. 거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이어야 되겠죠. 뭐 여기에 뭐 추가를 하자면 뭐 쾌적성, 편리성, 편의성 등등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에 의해 건축 구조의 요건입니다. 여기 나온 안전성, 거주성, 내구성, 경제성에 대한 안전, 붕괴, 연소, 재해 등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안전, 거주, 내구, 경제. 나머지 세 가지는 추가적인 편의성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일 거고요. 첫 번째 안전성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에 학습하고 계시는 방내화 구조의 기본이 되겠죠. 안전성 때문에 방내화 구조를 특히나도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경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아파트인데요. 우리 아파트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 게 획일화, 통일성, 그죠? 이런 부분들이죠. 집합 건물, 이런 느낌인데, 이 캐나다의 몬트리올의 아파트는 굉장히, 집합화는 되어 있으나, 어때요? 서로 바라보는 향도 다르고요. 어느 정도의 공간의 크기도 제각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집합화는 되어 있을 때 개별성을 좀 강조한
되겠습니다. 또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로 향도 다르기 때문에 선택권도 좀 부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러한 건축물도 있네요. 먼저 아시고요.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화재 안전과 건축물입니다. 우리 뭐 소방 쪽을 학습하니까요. 화재 안전과 건축물과의 관계를 반드시 좀 봐야 되겠죠. 방제 목적에 따라서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은요. 당연히 인명의 안전성이고, 그 다음에 재산, 인명 및 재산 보호, 그 다음에 기능의 안전성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이런 석조 건물인데요. 이 큰 자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건물이 축조되었네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런 데다 지어야 되나? 이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아주 독창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것이 돋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이제 풍력 발전기도 보이는데 현대와 그다음에 뭐 근대의 그러한 조화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저는 보입니다. 굉장히 제 관점에서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안전성이냐라고 하면 이제 화재는 굉장히 안전할 것 같네요. 내부 구조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불연 재료로 외벽이 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연 재해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내와 구조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표준적인 화재 온도에 견디는 내화 성능을 갖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방화 구조, 내화 구조, 그렇죠? 방내화 구조 중에서 아무래도 내화 쪽에 영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 구조는 약간 이제 겉면에 대한 마감재에 대한 의미라면은 내화 구조는 아주 구조에 관련된 것들이죠. 화재에서 견디는 능력은 똑같은데요. 내화 성능이라고 하면 화재에 견디고 붕괴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안전성을 갖는 게 이제 내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요, 인명 및 재산 보호겠죠. 화재 시 건물 내의 인명 안전을 위한 피난 시간을 확보하고요.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의 안전성을 확보, 그리고 건물 내의 화재 확대 방지, 인근접 건물로의 화재 확대 방지가 되겠습니다. 연소 확산 방지, 이러한 게 방내화 구조의 목적입니다. 일단 뭐 붕괴도 방지해야 되고요. 피난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소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외력 중에는 인장력과 대표적으로 압축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장력과 압축력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물을 이해하려면 건축 부재라고 그러죠.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그런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특히나 우리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죠.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요. 이 철근의 부재,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부재의 특성을 알려면 이러한 다양한 힘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외부로부터 자연재해나 이런 재난이나 혹은 이런 그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정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재의 힘을 이해하는데 좀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장력은요, 당기는 힘이다. 압축력은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장력은 당기는 힘이 강한 것은 뭐냐? 철근이 인장력이 강하다. 그러나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력 눌러버리면 휘어지죠. 그래서 압축력에는 약하다. 콘크리트를 보면
벽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기는 힘에는 약해요. 비교적. 뚝 끊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압축 이렇게 쭉 밀면 이렇게 휘거나 그러지 않죠. 뭐 어느 정도의 힘 이상이 되면 뭐 부셔지겠지만 철근에 비교하면 누르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면 서로 보완이 되어서 굉장히 강한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인장력과 압축력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장력과 압축력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부재가 화재 시에는 약해지는데 얼마만큼 약해지느냐. 혹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외력축에서는 이런 그 휨 모멘트라는 부분도 있고요. 전단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직각으로 작용하는 휨 모멘트인데요. 전단력은 그 부재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려고 하는 힘을 의미하죠. 자, 하중의 종류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장기하중은 장시간 계속해서 작용하는 하중을 장기하중, 단기하중은 단시간, 반복하중은 반복해서, 교대하중은 A하중과 B하중이 번갈아 가면서, 충격하중은 임팩트 로드라고 해서 한 번에 강력한 뭐 단기하중에 좀 속하겠죠. 분포 상태에 따른 하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뭐 하중이라 그러면 눌러 내리는 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제 수평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포 상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중의 종류가 나옵니다. 집중적이냐 집중하중, 등분포 같은 분포의 그 하중이 되어 있느냐, 연속적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등변 분포, 변하는, 그렇죠. 직선적으로 봤을 때 A, B, C, D로 나누면 A는 뭐 강하게, 중간, 뭐 약하게, 강하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하중이 있습니다. 도압과 수압, 흙의 압력과 물의 압력이 여기에 보통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중, 움직일 때마다 작용하는 하중이 되겠습니다. 뭐 크레인이나 자동차 등이 움직이면 이동하면서 하중을 주겠죠. 보통은 이제 건축물에도 영향이 있지만 보통 도로나 교량 같은 게 이동하중의 영향이 중요하겠다. 입니다. 자, 뭐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집중하중, 등분포하중, 등변분포하중, 이동하중. 자, 건축 구조는요. 건축물의 구조는 이렇게 뼈대를 구성하는 방식, 골조를 의미합니다. 건축 구조는 그렇죠. 구조 기능 중에 구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는 여러분 뭐 내기, 바보, 지주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 주계단 주요 구조부. 항상 이거 뭐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죠. 내기, 바보, 지주, 건축의 주요 구조부는 쓰시오. 다음 중 건축의 주요 구조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벽, 기둥 참고해 보시고요. 자, 구조의 분류 방법에는 구성 방식, 형식, 부재의 구성 재료, 시공 방식에 의한 분류, 뭐 이렇게 구조에 대한 분류들이 내화 구조, 방화 구조도 이렇게 구조의 분류 방법에 속합니다. 건축 법규에서는 방제의 목적에 따라서 내화 구조와 방화 구조로도 구분을 했다는 거죠. 건축 구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건축 구조를 보면요. 벽식 구조도 있고 라멘 구조도 있고 무량판 구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벽식 구조, 벽체 변경이 어렵고 시공이 복잡하고 층간 소음이 크고 내구성이 낮다. 벽식 구조가 저렇게 지금 형상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저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우리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가 저렇게 써 있고요. 라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도 저렇게 좀 쓰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무량판 구조는요, 슬래브하고 기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가 없는
구조네요. 보도 없고요. 벽체도 없습니다. 벽체도 없어요. 그래서 시공이 용이하고요. 간단해요. 슬라브가 대신에 근데 두께가 바닥면, 바닥 그 콘크리트 부분이죠.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두꺼워지는 거죠. 두꺼워지는 게 이제 무량판 구조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벽식 구조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층간소음이 커요. 층간소음.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커서 위아래층 막 싸우고 다투고 이웃 간에 그러는데요. 이게 매너도 없다. 위층 아파트 살면서 매너가. 근데 아파트를 그 벽식 구조로 사실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예전에는 무량판 구조라든지 뭐 라면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쓰긴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벽식 구조를 썼느냐? 그 건설회사의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보통 이렇게 지었습니다. 빠르게. 어차피 우리가 방마다 우리는 거실형보다는 이제 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방을 인테리어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하고 우리는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벽식 구조가 경제적이고 잘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 벽식 구조를 한 거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위아래층 매너가 아니라 그걸 선택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이거 누구의 책임이냐? 어중간하죠. 이쪽만 이렇게 벽식 구조를 선택한 것은 건설사지만 선택한 건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또 쓰기 용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벽식 구조를 선택한 건 또 소비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위아래층의 다툼은 참 문제죠.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경우에 슬래브를 조금 더 두껍게 하고 바닥층을 두껍게 하고 그 안에 충분한 포를 하고 중간중간에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바닥과 벽이 연결된 위층 바닥과 아래층의 벽면이 연결되어 있어서 또 그 아래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위층의 소리도 아래층까지 스피커처럼 이렇게 울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죠.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예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벽식 구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공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재 안전 쪽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다만 그걸 법으로 규제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기엔 굉장히 많은 비용이 국민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옳다 그르다 장단점이 있다 이것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시대에 따라 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고서라도 그냥 엔지니어적인 부분만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상황까지도 좀 고르게 보면 좀 종합적인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신 분들도 그러한 판단을 특히나 더 해야 되겠죠.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다음 목조 부재의 구성재료에 의해서 목구조, 나무조, 벽돌 구조, 벽돌을 썼겠죠. 시멘트 블럭을 쓴 거예요. 시멘트로 된 블럭. 블럭은 벽돌보다 좀 큰 거죠. 안에 공간이 좀 비어 있는 이런 거에 이제 블럭 구조라고 합니다. 벽돌보다 크죠. 벽돌에 한 4배 정도 될까요? 5배 정도 되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틀, 나무로 틀을 이렇게 그 벽의 틀, 그다음에 천정의 틀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철근을 넣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액상 콘크리트죠. 그렇죠? 물과 섞인 콘크리트를 부어요. 그리고 말리는 거죠. 양생시켜서 벽을 만들고 천정 바닥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고 틀을 나무로 된 틀 혹은 요즘에는 뭐 쇠로 된 틀, 알루미늄으로 된 틀 이런 걸 쓰죠. 형틀을 그거를 제거하면 양생이 된 벽과 천정, 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골 구조, 철골 그렇죠? 보통 H 형광이라고 하는 H빔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철로 된 골조죠. 철골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가 있어요. 앞에 있었던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형틀에 붙고 막 이런 양생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물컹물컹한데 막 밟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철골 구조는 철골로만 쭉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네. 철골로 빠르게 골재를 형성을 하고 그 철골 기둥과 기둥 사이를 철근 콘크리트로 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대형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구조의 시공 방식에 따라서는 습식, 건식, 현장 구조, 조립 구조 이렇게 되는데요. 습식은 앞서 말씀드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액상 콘크리트를 부어서 말리는 그걸 이제 습식 구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쓰는 것을 이제 습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벽돌을 짓는다 이게 조족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벽돌은 건식처럼 보이지만 벽돌을 쌓기 위해서는 접합체인 또 시멘트가 들어가는데 시멘트를 또 물에 개어서 쓰죠. 그래서 그 물에 개어서 쓴 시멘트를 놓고 그 다음에 벽돌을 놓고 그다음 벽돌 위에 또 이런 시멘트를 얹고 벽돌을 놓고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이제 조족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 이것도 역시 습식 구조라고 합니다. 물이 필요한 구조. 경화 시간, 양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건식 구조는요. 목 구조, 그냥 목재 그냥 끼워 맞춰서 쓰는 거죠. 철골 구조도 물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것들 공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건설에서 또 최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구조적인 그런 목적이 있지만 경제적인 목적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기 단축입니다. 공사 기간 단축.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어찌됐든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사용자 측, 건축주 자체는 빨리 사용하고 싶겠죠. 빨리 사용하고 싶겠죠. 그리고 빨리 지어야만 굉장히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에 가깝겠죠. 그런데 뭐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공정 빼버리고 이러면 이제 안전해지는 목적을 달성할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공법의 선진화, 과학화를 통해서 단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재료의 그런 과학화 발전을 통해서 단축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사람을 얼마나 휴먼 리소스죠. 인원을 얼마만큼 기술자들을 얼마만큼 잘 배치하느냐, 그리고 잘 조화롭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단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리비아나 혹은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가장 뭐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두바이에 삼성물산이 지었었던 세계 최고의 건물이 있죠.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런 보통 이제 중동의 5.1달러로 건축물들이 세계적인 랜드마크의 그런 건축,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건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러한 세계적인 그런 역사에 남을 만한 건설공사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건축 기존의 공법들을
개발해가면서, 개선해가면서 해냈던 한국인들이 이제 국위 선양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죠. 3교대로, 그렇죠? 우리 인원들을, 근로자들을 3교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낮과 밤을 좀 바꿔서 그 24시간 봉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정말 부지런한,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거기에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는 불굴의 의지, 아이디어로 해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앞으로도 뭐 세계 지금 현재는 문화와 뭐 경제도 세계를 이제 선진국에 돌입하고 있죠.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구조체의 구성 방식을 얘기하면서 좀 멀리 갔네요. 자, 다음은 가구식 구조, 조족식 구조, 일체식 구조, 특수구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했었던 내용과 또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입체 트러스 구조,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이 있는데요. 이제 특이한 것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 이런 거, 체육 시설들,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이런 트러스 구조를 쓴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수 구조. 이거는 우리가 좀, 물론, 방내화 구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건설, 토목도 관련이 있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구조는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하중을 인장력으로 전달하게 하여 힘과 자굴로 인한 불안전성과 허용 응력을 감소시켜 지붕 및 바닥 등을 인장력을 가한 케이블로 지지하는 구조 양식을 말합니다. 현수구조, 서스펜션 스트럭처, 현수구조입니다. 현수구조. 뭘 사용한다고요? 케이블. 키워드가 케이블이에요. 케이블로 지지한다. 케이블로 지지한다. 현수구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구조. 이런 어떤 뭐 전시회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죠. 그래서 뭐 전시회, 체육관 이런 거 단기간 사용하고 다시 철거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중간에 공기를 채워 넣어서 얇은 막으로 지지해서 지붕을 구성하는 이런 것 정도, 가건물 정도가 이렇게 되겠네요. 골조막 구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소방 대책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구조이기도 한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브레인 구조입니다. 공기막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기막 구조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다. 자, 다음은 재해방지 성능상의 분류로 내진 구조, 내화 구조, 방화 구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우린 여기서 볼게 뭐 방공 구조, 방소 구조, 방충 구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내화 구조 먼저 내화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불연재료를 사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화재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는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조족조 등과 같은 구조다. 방화 구조는요, 철망 모르타르, 회반죽 등의 불연재료를 피복하여 인접한 화재로부터 자체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화 성능. 그러니까 그 재료예요. 방화 구조는 구조적인 재료를 사용하는데 이게 거의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화 구조다. 법적으로 방화 구조로 인정한 것을 이제 방화 구조라고 하고요. 내화 구조도 법적으로 성능적으로 인정한 것을 내화 구조라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플러스 콘크리트죠. 앞에서 나왔었던 인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압축력에 대해서 나오죠. 인장력과 압축력에 서로 보완한 거예요. 인장력이 강한, 당기는 힘에 잘 견디는 철근과
압축하는 힘에 잘 견디는 콘크리트가 조합이 된 게 합성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100년 이상 가는, 수백 년 가는 그런 건축물일 수가 있죠. 그러나 30년 되면, 50년 되면 좀 철거하고 다시 짓죠. 자, 다음 철근 콘크리트 성립의 이유는요. 콘크리트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좌글 방지하고 압축음용에도 유효합니다. 근데 두 개가 합쳐지려면은 팽창계수가 다르면은 안 되는데, 여름에는 뭐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는데 이게 막 서로 이완되면 안 되는데, 이건 또 다행히 같아요. 궁합이 맞는 거죠.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내구 내화성이 있는 철근을 피복하여 내구성과 내화성이 있게 합니다. 콘크리트는 또 열에 어느 정도 강합니다. 철근보다는. 그래도 콘크리트는 열이 급격하면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폭발되는 폭열 현상이 발생될 수 있죠. 폭열 현상은 대단히 중요해서 뒤에 집중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에 따르는 이런 하중을 견디는 그런 응력의 분포를 보면 골고루 잘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인장력과 압축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어떻게 융합적인 부재로서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거죠. 참조하시고요. 잘 어울린다 정도 보시고,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이런 수치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지만 인장력과 압축력을 서로 보완하는 게 철근 콘크리트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크리프라는 겁니다. 크리프. 중요함. 잘 봐두세요. 콘크리트의 일정한 하중을 주면 하중이 증가하지 않아도 변형은 시간과 더불어 증가해가는 현상을 콘크리트의 크리프라고 합니다. 크리프의 증가 원인은요, 재료의 연령이죠. 이게 짧을수록 증가되고요.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온도가 높고 습도가 작을수록, 응력이 클수록 이런 겁니다. 재료가 제하 응력이 클수록 크리프의 증가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콘크리트의 크리프라는 게 뭔가? 변형이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하중이 증가하지 않아도 변형은 시간과 더불어 증가해가는 현상, 크리프. 증가하는 원인인데, 원인도 5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 원인, 요인, 하중, 온도, 그다음에 기계적, 화학적, 전류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참고로 재령이란 재료가 만들어진 날수, 기간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콘크리트의 크리프,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사실 구조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되는 주요 부재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콘크리트 크리프에 대해서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네, 꼭 기억해서 이 정도는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괴 현상. 콘크리트가 지금 좋은 그러한 철근 콘크리트가 굉장히 좋은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은 이제 파괴되는 현상이 생기겠죠. 어떻게 파괴되느냐? 스스로도 시간 지나면은 파괴될 수 있고요. 자연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겠고요. 낙뢰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겠고요. 자체적으로 화학작용으로도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되어서 피로해서 이렇게 파괴되는 피로 파괴라고 하고요. 콘크리트 중성화처럼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화재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로 파괴 어떤 재료가 시간적으로 변동할 때, 네,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파괴되는 현상. 피곤하니까 파괴된다. 그렇죠? 피로 파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중성화되었을 때의 수명이 굉장히 많이 줄기 때문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중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중성화란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와 대기 중의 탄산가스가 반응하여 수분이 증발되고 균열이 발생돼요. 노화가 되어가는 현상이라서 탄산화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응 시까지 다음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러면은 여기 있는 정도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겠죠. 중간고사에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출제는 좀 안 했고요. 네. 기말고사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철근의 탄성계수도 있습니다. 철근이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철근은 탄성을 가지고 있죠. 탄성과 소속인데요. 탄성 구간과 소속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도에 따른 경화 구간이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철근이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외부 힘에 의해서 이렇게 계수를 가지고 있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탄성과 소속은 뭐냐? 탄성은 뭐 잘 알겠죠? 원상태로 복귀하는 현상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처럼요. 눌렀다가 퉁 튕겨 올라가는 거. 이제 원상태로 복귀하는 그러한 성질을 탄성이라고 그러고요. 소성은요, 하중이 가해지면 모든 구조체는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중이 재료에 갖고 있는 한계 이상이 되면 하중이 제거된 이후에도 원상태로 복귀하지 못하고 변형을 유지합니다. 이걸 잔류 변형, 영구적 변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변형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탄성,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걸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스프링이 이제 아주 볼펜 스프링 말고 좀 강력한 스프링이라고, 철판 스프링이라고 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죠?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엄청난 힘이 아주 강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찌그러진 상태에 멈춰버릴 수가 있겠죠. 혹은 반대로 당긴다, 스프링을 당기는 걸 보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당기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당기면 어때요? 우리 볼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당기면 제자리로 돌아가죠. 아주 강한 힘으로 당기면 늘어나 버립니다. 변형돼 버려요. 제자리로 안 돌아갑니다. 그걸 우리가 소성 구간이라고. 그리고 그 소성되어서 다시 어느 정도는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아예 돌아가지 않고 변형된 거 그대로 경화되는 구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본 거고요. 이해하고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이 탄성과 소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중이 가해지면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참조만 하세요. 자, 철골 구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철골 구조, 강 구조라고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내와 피복을 섞어서 쓰고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골 구조 이런 거죠. 야, 저기 왼쪽에 있는 거 저렇게 지으니까 철골 구조 왼쪽처럼 저렇게 지으니 빠르게 올라가겠죠. 건식공법에 특화되어 있죠.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데 예전에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맨하탄은 예전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 때문에 40층을 불과 90일 만에 지은 기록이 있나요? 그럴 정도로 정확한 날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빠르게 지었었던 그런 공법이 가능한 게 바로 이런 철골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튼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 참 옛날에 찍은 사진이겠죠, 여러분들. 안전고리 하나 없이 이렇게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러고 다녔고요.
또 미국 맨하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건축의 역사들을 보면 저는 철골 구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이음 부분을 볼팅을 합니다. 볼트 너트로 연결을 하죠. 근데 그걸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유압공 기계를 이렇게 해서 다다닥 하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돌려서 체결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무거운 기계들을 들고 저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없는 그런 민족이 있대요. 어느 정도 이제 뭐 훈련을 통해서도 좀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아예 타고날 때 DNA 자체에 고소공포증이 없는 민족이 저 건축물을 철거를 하는데 거의 안전장치 없이 뭐 100m 이상의 높이에서도 뭐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균형 감각도 뛰어나고요.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저런 뭐 수십 미터 위에는 갑자기 부는 돌풍도 있고 그럴 텐데 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럴 텐데 아무리 고소공포증이 없다고 해도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많이 현재도 꼭 많이 사망하고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참 안전 관리가 특별히 더 요구됩니다. 목구조, 그죠? 목재로 짓는 구조, 뭐 우리나라 한옥이라든지 이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많이 되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대비기는 한데 좀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좀 포함이 되네요. 한번 여담을 위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건축은 상당히 근대사, 현대로 넘어오면서 발전을 했지.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까지는 건축은 뭐 우리나라 아름다운 구조다 이런 거는 이제 궁궐 구조나 아주 대형 그런 한옥에 관해서 이제 발전을 미적으로 발전을 한 거지. 뭐 구조적으로 뭐 대단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제 목구조로서는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해외 목구조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기 좀 힘들죠. 지금 뭐 남아있는 그런 뭐 사원이나 절이나 이런 것들 목구조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수한 겁니다. 나무는 썩을 수 있고요. 또 화재나 전쟁에 소실될 우려가 굉장히 높죠. 그러나 이제 돌구조, 석재구조나 석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상대적으로 좀 성터 이런 것들은 뭐 수백 년 전 것도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는 이유가 아무래도 재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왜 목구조가 많이 발전했나? 빨리 지을 수 있고요. 또 자연재난이 좀 작은 비율이 좀 낮은 나라다. 이게 사실은 목재나 석재보다는 목재 구조가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목구조는 높게 짓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건축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교량건설이라든지 또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만 뭐 2년, 3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보통 지으면서 설계에 나가겠다는 패스트 트랙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이면 뭐 웬만한 설계는 다 나오죠. 그러한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장점은 경제성으로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무래도 빠르게 공기를 단축하다 보면 단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건축을 해서 빠르게 성장한 거죠. 6.25 사변일 이후에 엄청나게 보통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수백 년에 걸칠 것을 우리는 뭐 한 60년, 70년 만에 이렇게 이룩하고 있으니까 이 건설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과도 상당히 관련성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일본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가본 곳들 중에서 이제 괌에 호텔을 지으면 한 30층짜리 이 호텔을 하나 짓는데 9년이 걸린다고 해요. 거기는
구레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제 기억은 가이드분이 자다가 밤에 자다가 땅이 흔들린다, 건물이 흔들린다고, 호텔이 흔들린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뭐 4.5, 5.1 이런 거는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지진이 많다고 합니다. 한 5, 6 정도는 돼야 좀 왔나 보다 이런 정도로 지진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호텔을 9년에 걸쳐서 짓는답니다. 우리의 뭐 2년 6개월 정도면은 다 짓죠. 그런 것들이 자연의 혜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건축물을 잘 못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랜드마크는 우리나라에서 다 많은 걸 시공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 뭐 조적식, 철골 구조, 막 구조, 쉘 구조, 현수식 구조 뭐 이런 등등등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건물 화재의 안전 설계입니다. 그죠? 건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실화 또는 방화 등으로 인해서 뭐 화재의 일반적인 정의는 연소현상입니다. 이러한 연소현상, 저러한 연소현상, 연소현상인데 불이 다 화재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소화할 필요가 있는 불, 이걸 우리가 화재. 피해를 입히는 의도하지 않는 불, 이걸 우리가 화재라고 보통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는 것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 건축물에 안전하게 설계하는 걸 화재 또는 피난 안전 설계라고 하죠. 자, 소방 설계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 단일 지역, 단일 화재 발생 가능, 싱글 리스크 파이어라 그러죠. 그렇죠?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화재까지는 우리가 건축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연소 확대 방지, 그렇죠?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까지는 집어넣지만 두 군데에서 같이 이 건물과 저 건물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되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 왜요? 다 하면 되지. 다 할 만큼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국민 부담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방 설계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예상 가능한 대신에 단일 화재지만 예상 가능한 최대 화재의 발생을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됐더라도 쓰레기통 화재 정도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을 하느냐 아니면 뭐 쇼파를 하냐 아니면 건물 전체가 전소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가능한 워스트 케이스 최대 화재 발생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다 설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소방 설계 기본 원칙 두 번째입니다. Foolproof, Fail-Safe.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학습하시면서 소방 배우시면서 소방에 대해서 이 Foolproof, Fail-Safe는 알고 여러분들이 여러 학습 과정에서 뭐 소방 안전관리론이라든지 뭐 다른 소방 설계, 소방 도면 해석 뭐 이런 등등에서 다 이 기본 원칙은 나왔을 거예요. Foolproof, Fail-Safe.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죠. 풀프루프는요, 원시적이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왜?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되면 패닉이 발생되죠. 그러나 패닉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시적이고 사람이 가장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피난 방향으로 피난문이 개방되어야 되고요. 패닉바를 설치하는 보기 쉬운 색채, 그다음에 표지 등을 설치한다. 이런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fail safe입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하나가 안전해라 하는 거죠. 풀프루프는 바보도 보호해라. 왜? 패닉도 보호해라. 그런 의미고요. fail safe는
한쪽을 못 써요. 그러면은 다 죽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른 수단으로도 작동해서 안전하게끔 하는 게 바로 페일 세이프가 되겠습니다. 예비 전원, 예비 펌프, 뭐 루프, 배관의 루프, 양방향 피난 계획 이런 것들이 이중 안전 장치인 페일 세이프 원칙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풀프루프 페일 세이프. 자, 피난 계획의 원칙, 양방향 피난, 뭐 다방향, 양방향이라 그래서 꼭 이방향일 필요 없어요. 3방향, 4방향이어도 좋습니다. 다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우리가 양방향 피난로를 확보한다. 간단 명료하다. 그리고 일시적인 길면 피난 동선이 피난 경로가 길면 일시적인 체류 공간도 제공해야 된다. 피난 동선과 일상 동선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 왜냐? 인간의 행동 심리가 회귀 본능이 있죠. 그래서 늘 내가 들어왔던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도 여기에 속합니다. 소방대의 구출 활동이 용이한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피난로의 형태는 T자형, X자형, H자형, 뭐 Z자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H자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죠? H자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뭐 T나 X 뭐 이런 것들은 T나 X는 좀 안전한 피난로 형태가 되겠죠. H는 좀 피해야 돼요. 근데 H가 많죠. 가급적이면 패닉이 발생될 수 있으니 T나 X자형으로 좀 피난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실 함수입니다. 화재 안전 계획의 합리성과 적절성의 여부를 신뢰성과 손실의 함수. 한쪽은 신뢰성, 한쪽은 손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 신뢰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죠. 근데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손실은 줄어든다. 그러나 건설 비용은 늘어난다. 그런 거겠죠. 총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는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좋냐, A 포인트가 좋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A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또 엔지니어링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안전을 한다 그래서 뭐 돈하고 상관없이 안전하게만 해야 된다. 이게 좋은 엔지니어가 아니죠. 좋은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국민의 부담, 그 다음에 고객의 부담 이런 것들까지 잘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실 함수 같은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술에만 너무 얽매여도 안 되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법에만 얽매여도 되지 않습니다. 법은 현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긴 하지만 법의 취지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의 이 법은 과학의 발전,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약속이니까 잘 지켜야 되긴 하지만 그 취지에 의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정당한 그런 목적에 한해서겠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자, 다음은 화재 시 인간의 행동과 심리 특성이죠. 추기, 퇴, 좌, 지, 군 뭐 이렇게 암기했었던 것 같아요. 추기, 퇴, 좌, 지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추정 본능,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 귀소 본능, 돌아온 길로 가는 거. 퇴피 본능, 위험하면 반사적으로 회피하는 거. 좌회 본능,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왼쪽으로 돌려고 하는 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본능적으로 시험을 해보니 좌회를 많이 하더라.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지 100% 보호하기는 힘들 수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광 본능, 환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밝은 곳으로 피난하려고 하는 경향. 군집 본능, 자꾸 모이려 그러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행동 심리입니다. 그죠? 이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재 피난 안전 설계의 기본 방향. 그렇죠? 안전 설계의 목적은 인명 및 재산 보호, 안전성 확보,
안전설계의 대책은 직접적으로는 직접적인 제어,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법, 정책, 제도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겠죠. 피난안전 계획을 통해서 피난안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구체화하는 게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뭐 설계 조건, 시공 조건, 유지 조건, 사용 조건 등을 사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전화하는 안전하게 해가는 안전성의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내고 결과가 잘 안 됐을 때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다시 결과를 잘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체크리스트도 필요합니다. 화재의 진행에 따른 피난안전 설계인데요. 발화 성장, 그 다음에 연소 확대. 모든 피난안전, 화재 안전 이런 것들은 화재 안전은 화재의 진행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 과정에 따라서 예방법들이 다른 거죠. 첫 번째, 발화. 불이 안 나면 되죠. 이게 예방입니다. 예방 대책입니다. 발화와 관련된 건 예방. 그렇죠? 예방. 불이 안 나면 됩니다. 불이 안 나면은 뭐 피난도 뭐 소화도 할 필요가 없겠죠. 100%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화가 됩니다. 발화 단계. 발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에 소화를 해야 되는 대책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소방 대책입니다.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고 초기에 소화를 하는 그런 게 바로 소방 설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소방 대책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감지하고 초기에 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페일세이프 관점에서 넘어가죠. 그러면 연소가 확산합니다. 성장하고 확산해서 플래시오버가 발생해요. 원래는 플래시오버 이전에 소화하는 게 소화 설비, 소방 설비의 목적입니다. 그 전에 피난해야 되고 그 전에 소화해야 되고 그러나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면 더 이상 사람이 피난하기도 어렵고 화재를 진압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재를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국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방화 대책입니다. 대표적인 게 방화 구획인 거죠. 그렇게 방화 구획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더 이상 번지지 말고 거기서 꺼져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방화 대책. 다른 층으로 옆실로 번지면 안 되고요. 다른 층으로 번지면 안 되고요. 옆 건물로 번지면 안 됩니다. 이게 방화 대책인데 방화 대책을 크게 나누면 상층 영소 확대 방지. 아래층으로 화재가 전이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 건물 전체로의 연소 확대 방지, 그리고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도시화재 방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소화 활동은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뭐 소화기 등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도록 설계되는 게 이제 소방 설비인데 이게 소방 대책이죠. 그것은 자력 소화 활동입니다. 자력 소화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하는 활동이죠. 자력 소화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자력 소화로 안 된 경우에는 공공소 활동이 되는데 이 공공은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공공소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뒤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만 있으면 탁 끄는 거예요. 하나, 두 개 헤드가 터져서 꺼버리면 딱 좋은 겁니다. 성장기에서 최성기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단계가 좋죠. 그래서 화재의 진행, 발화 단계, 성장 단계, 그리고 확산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앞에 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예방, 그 다음에 발화가 돼서 최성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소방 대책, 그리고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화 대책 이렇게 거기에 맞는 피난 안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건물화재 안전 설계에는 패시브 시스템과 액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패시브 시스템은 이제 건축적인 부분이에요.
피난 계단이라든지 뭐 방화문, 방화구에 내화 구조, 뭐 소방도로, 방재센터 이런 것들은 패시브적인 것이고요. 능동적인 건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소경피 소소, 그죠? 소방 설비를 의미하죠. 근데 능동적과 수동적, 패시브와 액티브 시스템이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동적인 거 우선적으로 신뢰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능동적인 건 신뢰성은 낮지만 좀 더 핀셋 포인트로, 핀셋으로 안전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겠죠. 경보 설비와 초기 소화 설비, 피난 시설 이것도 역시 대응 방법에 따라서 진압 및 피난과 관련성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씩. 네, 그 다음에 연소 확대 방지 설비, 소활동 설비 유지 관리. 그렇죠? 유지 관리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지 않죠? 앞으로는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빨리 건축을 종료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지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래 건축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건축의 안전성이 중요하겠죠. 자, 내화 설계의 목적은요. 단순합니다. 연소 확대를 방지하고요.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서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화재 진행 과정 많이 보셨죠?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 이때까지 내화 설계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장기 때, 최성기 때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감쇄기 때까지 그냥 전소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견뎌야 됩니다. 그게 내화 설계예요. 내화 구조 설계 방법은요. 사양, 이미 내화 구조로 지정되어 있는 사양을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 성능을 인정받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설계, 그 다음에 성능 설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화 구조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주로 주요 구조부가 되겠습니다. 자, 연소 확대 방지 계획인데요. 그러면은 특히 이제 열에 의한 피해와 연기에 의한 피해가 있어요. 근데 연기에 의한 피해들이 좀 많죠. 생리적으로, 시각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연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연기인데 이제 뜨거운 열기류, 화재 확산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팽창, 그렇죠? 부피가 팽창하죠. 뜨거우니까요. 그 다음에 연돌 효과, 바람, 외부 바람의 효과죠. 환기 설비, 덕트, 피스톤 효과, 피스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강기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그 피스톤 압축되는 공기가 원래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도 이렇게 번질 수 있습니다. 부력. 연기는 그래서 차단 배기 축적시키는 겁니다. 차단하고 배기시키고 다른 쪽으로 모으고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방화구획하고 방연구획하고 방화댐퍼, 방화문, 배연설비, 찹, 방연풍속 등으로 연기를 제어합니다. 연돌 효과는 개념이 압력차에서 상승 하강 기류 발생한다. 연소 확대 방지 기류 이런 거죠.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방내화 구조에서는 사실 이것까지 보면 양이 좀 많아서 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갑니다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한 번 더 다뤄볼 필요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만 제대로 된 방화구조, 내화구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연돌효과 외부의 압력차와 이 식을 보면 아래에 있는 식을 보면 내외부의 압력차와 높이자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차, 그죠? 압력, 힘에 의해서
연기류가 상승기류 혹은 하강기류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건물의 주요 원인은요, 건물 높이, 기밀성, 공기 누출, 그 다음에 건물 내외의 온도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도로가의 주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연도로가의 주 요인을 4가지 이상 작성하시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번 중간고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나 다른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연도료가에 대한 대책. 이것도 역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꼭 우리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건축적인 대책과 설비적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재의 성상과 화재 하중입니다. 화재의 성상 계속 나오죠. 출화, 발화라고도 하고요. 초기 화재, 플래시오버, 최종기 화재, 감쇄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화재의 성상은 이제 초기 화재에서는 연료 지배형, 중기 화재에서는 환기 지배형 화재입니다. 화재 역학, 화재 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초기 화재는 연료가 지배한다. 중기 화재는 환기가 지배한다. 그래서 공기 흐림량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재 하중이죠. fuel load. 그래서 킬로그램 per 메타 제곱입니다. 이 단위만 보더라도 뭔지 알겠죠. 메타 제곱당 단위 면적당 그 화재 하중이니까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연물의 양을 어떻게 해요? 뭐 플라스틱도 다르고 목재도 다르고 비닐도 다르고 다를 텐데 그거 킬로그램에 하면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재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가 가연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재의 발열량으로 야 저기 플라스틱이 발열량이 목재의 발열량보다 높다 그러면 그걸 환산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재가 뭐 5kg과 우리 그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1kg의 발열량이 같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의 발열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1kg이라고 하더라도 스티로폼 1kg이라고 하더라도 목재로 환산하면 5kg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화재 하중이에요. 그래서 등가 가용물 양을 화재 구역의 단위 바닥 면적당으로 나타낸 것을 화재 하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화재 하중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이거 그대로 써야 돼요. 제일 잘 보면 이제 그 모든 공부를 잘 하시려면 압축해서 풀어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뭐뭐에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시게 되면 이런 거죠. 뭐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읽어내는 것보다는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의미를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단위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을 보면서 킬로그램을 단위 면적당으로 나눈 거구나. 무슨 킬로그램이냐? 목재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거구나. 뭐를? 가연물을. 네.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말로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쓰는 거는 생각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죠. 말하는 거는 바로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분의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하중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재 송상과 화재 하중 중에서요.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화재 하중을 구분해 놓습니다. 설계 기준으로. 도서실은 우리가 이 정도로 보자. 창고는 이 정도로 보자. 상점은 이 정도로 보자. 이렇게 통상 범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설계가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화재 하중입니다. 그 다음에 방화구역과 내장재 불연화입니다. 뭐 방영구역, 피난안전구역, 방화구역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방화문 관리, 방화문도 우리 방화구역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문제점은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서 이렇게 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방화문을 평상시에 꼭 닫던지 아니면은 화재 시에 자동으로 닫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나왔었던 것도 압축 강도가 이제 콘크리트가 화재가 발생되면 이렇게 압축 강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자, 600도씨 되면은 확 떨어지네요. 자, 또 콘크리트는 탄소 개수도 저하되고요. 콘크리트가 방리됩니다. 떨어져 나간다, 방리한다. 그리고 콘크리트 중성화가 발생되죠. 중요하다고 그랬죠. 열 응력에 따른 균열이 발생됩니다. 콘크리트의 식량이 장류한다. 콘크리트 폭렬입니다. 화재에 의해서 직접적인 콘크리트는 그럼 어떤 영향을 갖느냐? 터져 나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콘크리트는 내부에 수분이 있어요. 5년, 10년이 지나도 수분이 줄어들긴 하지만 내부에 수분이 잔존합니다. 이게 뭔 수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수분이 있어요. 아주 뭐 많은 양은 아니겠죠. 열받으면 안에 100도씨가 커져 나가죠. 근데 수증기는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팽창하죠. 그러면서 콘크리트를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콘크리트 폭렬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일부가 터져서 비산하게 되는 게 콘크리트 폭렬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화 구조, 방화 구조, 방내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콘크리트 폭렬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는 얇아요. 대신에 강합니다. 그래서 하중이 적어서 높은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죠. 다 좋아요. 하중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폭렬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폭렬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럼 폭렬이 뭐냐? 급격한 온도 상승에 따른 내부 수증 기압 때문에 콘크리트 일부가 비산되면서 수분이 부피가 팽창해서 콘크리트를 터뜨리는 것. 그게 폭렬입니다. 자, 철은 어떠냐? 철의 또 클리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철도 녹죠. 그냥 화온에 따라서 그냥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870도. 우리 내화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50도까지 올라가죠. 870도부터는 좀 떨어져서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의 화재 생상. 그러면은 화재에 의해서 강도가 이렇게까지 변하는데 900도씨 되면은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보호해 주는 거죠. 철골 구조의 내화 피복 공법은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철골은 그 열에 닿으면 바로 철이니까 콘크리트가 없으면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타설 공법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양생시켜서 보호하는 거. 뿜칠이라고 하는 이제 내화 성능의 재료를 뿌려서 보호해 주는 거. 내화 도료, 페인트인데 이게 열에 강해요. 열이 전달되지 않는 특수 도료가 되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죠. 건식공법, 조금 공간을 띄워서 석고보드 같은 것으로 열을 1차 차단하고 철근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쓰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중간고사 대비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또 강의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시험에 대한 팁이 분명히 들어있죠.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하반기 때도 또 최대한 유익한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물론 중간고사 때 한번 뵙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